번째 시간이 권리변동 파트인데 13쪽부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파트가 제일 어렵다 봐요. 뭐 선점, 습득, 준법률행,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모르는 용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의 실제 비중은 보세요. 12페이지 펴보세요. 한 문제예요. 한 문제인데 이 한 문제라는 말도 틀렸어요. 3년, 4년에 한 문제야 이제는. 예를 들면 29회, 30회, 31회 때는 여기가 안 나왔어요. 왜? 요즘은 뭐 용어 묻고 암기 묻고 하는 거 묻지 않는다. 과거의 스타일이다. 요즘은 바로 41번이 바로 뭐 강행복규, 효력규정, 단속에 무효유 고르시오, 103조 고르시오. 바로 굵직하게 들어가 버리지 너무 잡다하게 외우는 거. 총칙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잡다한 용어들 때문에. 그런 거 무시하라는 거 이렇게요. 그래도 용어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교재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 우리가 이제 중개사민법이 시중에 한 유명한 출판사 한 10군데 정도에서 이 책이 나오는데 그 10군데쯤에 출판 나온 데서 이 책이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가장 많은 문제를 담고 있고 그 얘기는 가장 완벽한 문제집이라는 거 가장 얘기예요. 그런데 전부를 커버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벅차요. 너무 어려운 문제도 많고 너무 잡다한 문제까지 샅샅이 넣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 다 풀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풀리면 100점 맞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100점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 중에서 약 70% 이상. 난 10문제 중에서 7문제 없는데 풀리더라. 그렇지만 2-3문제는 잘 모르겠다. 모르면 넘어가시라는 거 과감하게. 여기까지 자꾸 물어지면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데마다 아마 여러분들 3시간 공부해도 10페이지를 못 나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풀어주는 문제 위주로 봐달라는 거 이렇게요. 자, 첫 번째 13쪽에 보면 첫 번째 얘기가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 있어요. 13번, 2번은 책까지 별표 치셔야 돼. 중요한 문제 나왔다라면 이 문제 100% 확신해요. 이 문제 아니면 안 나온다. 혹시 나오면 자,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2번 봐보세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 이제요. 다음 중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 우리 권리 변동 그러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변동이라 부르는데 앉아서 듣기만 하시면 돼요. 쓸 것도 없어요. 권리의 발생에는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다. 원시 취득이란 말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남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내가 최초 권리를 만드는 거. 근데 어느 권리를 원시 취득했다 이 말만 떨어지면 원시 취득한 권리는 어떤 권리죠? 원시 취득한 권리는 완벽하고 퍼펙트한 권리야. 누구도 원시 취득자에게는 권리의 하자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시 취득한 권리가 하자에 흠이 있는 권리 있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권리를 얻는 거예요. 원시 취득하면. 자, 내가 권리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권리를 물려받아야 돼. 남의 권리 물려받는 것을 우리 뭐라 부른다? 승계취득. 승계취득이란 내 앞사람의 권리를 다음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말로 쓸 줄 알아야 돼. 승계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기해서 내 권리가 생기면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내 권리가 생기면 원시취득. 이 문장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민법은 그 문장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승계취득은 내 앞사람의 권리를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권리를 물려줄 내 앞사람이 혹시 하자나 흠 있는 권리였다면 승계취득한 사람은 하자함을 물려받아 안 물려받아요? 물려받아야 하죠. 그 승계취득한 권리는 하자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말로 쓰자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우리 구구학조 나온단 말이에요. 내 앞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다 칩시다. 내 앞사람이 무권리자야, 무권리자.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권한자예요, 무권한자. 다음 사람이 내 앞서 무권리자라면 다음 사람, 을은 원시 취득은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볼 때. 내 전세 무권리자라도 다음 사람이 원시 취득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볼 땐 네 권리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내가 권리를 최초로 만들어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앞서 무권리자라도 원시는 가능하다. 그런데 내 전세 무권리자 할 때 다음 사람이 승계취득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얘 권리 물려받아야 되는데 권리 물려줄 수 권리가 없어요. 하면서 권리 물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풀어봅시다. 1번에. 건물 신축으로
소유권을 취득, 건물의 신축에 따른 소유권 취득, 또는 시효 취득이니, 또는 뭐 선의 취득이니, 무지물 선점, 유심을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합, 가공. 내가 지금 말씀드린 8가지인데 이 8가지가 사람이 요요라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요요라는데 무서워 죽겠어 내가 아주. 법률 규정에 따른 우리 민법은요 245조부터 258조까지 사람이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의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소유권 얻는 방법이 특수한 방법 8가지가 쫙 나열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245조 부동산 취득시효부터 뭐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지물 선점, 유심을 습득, 매장물 발견, 혼합, 부합, 가공이라는 파트가 있어. 이런 것은 사람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얻는 소유권 취득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얻은 소유권 취득 모두 우리 민법 법조문에 원시 취득으로 한다 그래서 원시 취득이 된 거예요 이건요. 물리적으로 원시 취득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원시 취득한 소유권을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얻은 소유권은 완벽하고 퍼펙트한 소유권이다. 누구도 이렇게 얻은 소유권에 권리하자면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거를 왜 물권법 시간에 중요시 안 여긴 거냐. 그럼 우리가 선점이니 무지물 선점이니 유심을 습득이니 매장물 발견이니 예를 들어 다 법률 규정인데 부와 뭐 혼화 가공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산 소유권 있는 거지. 뭐 부동산을 습득하고 부동산을 발견하고 부동산을 뭐 혼화하고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 민법이기 때문에 이 8가지 방법 중에서 부동산도 가능한 것은 시효취득이랑 부합밖에 없어. 살짝 그건 가르치지만 나머지는 보진 않아 이렇게. 어쨌든 법률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원시 취득이다. 맞는 지문. 두 번째 볼까요? 갑이 이 한 문제 풀 줄 알면 돼요. 갑이 을 소유의 토지를 처당을 잡아서 돈을 빌려주고 갑이 을한테 돈 빌려주고 을소 처당을 잡은 것은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용어를 쓰는 거죠. 자, 승계 취득은 내 앞사람의 권리를, 내 전사람의 권리를 다음 사람이 물려받는 건데 다시 승계 취득, 용어들이죠. 승계 취득은 다시 이 정도만 볼 줄 알아야 되더라도 이전적 승계 취득이 있고 줄여서 이전적 승계가 있고 줄여서 설정적 승계라는 것이 있다. 얘들 차이점은 뭐죠? 둘 다 얘 권리 물려받는 거야. 근데 이전적 승계의 특징이 뭐예요? 권리를 물려준 내 앞사람은 권리가 어떻게 되고 소멸하는 거야. 소멸하고 다음 사람은 내 앞사의 권리를 전부 모두 물려받으면 이전적 승계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라 말이 떨어지면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뭐에 줄인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적 승계 취득 등기를 줄여서 이전 등기에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 등기에 한 말 떨어지면 내 앞선의 권리를 모두 물려받고 내 전세 물려준 전세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그렇죠?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란 말 뜻은 뭐예요? 내 앞선의 권리에 기해서 다음 사람 권리 생긴 건데 권리 물려받는 다음 사람은 내 앞사의 권리를 전부 물려받지 못하고 일부만 물려받아. 권리 일부만 물려받아. 또 설정해 준 사람, 설정해 승계해 준 전 사람은 권리가 소멸해요? 소멸치 않아요? 소멸치 않아요. 그러면 나의 소유권에 전세권을, 저당권을, 임차권을 지당 설정했다고 해서 소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또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일부만 물려받는 거야. 사용수익 권리만. 저당권자는 소유권의 권리 중에서 교환 가치만. 우리가 등기부 을구에 들어간 등기, 갑구는 소유권 등기하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하는데 등기부 을구에 들어간 등기를 무슨 등기한다 불러요? 다 설정 등기한다 부르는 줄 알아요. 저상권, 지상권, 임차권, 지역권 뭐 한다? 설정 등기한다. 그렇죠? 설정 등기가 아주 거창한 얘기죠. 설정적 승계. 다시 이전적 승계는 전부 물려받는 전부. 이전적 승계는 다시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특정 승계라는 것이 있고 여기는 이전적 승계는 다시 포괄 승계라고 나눠지죠. 그럼 이전적 승계 취득에서 특정 승계 그러면요. 내 앞선의 권리를 하나씩 물려받는 거야. 딱딱 하나씩. 하나의 원인에 딱딱 하나씩 물려받으면 특정 승계. 대표적인 뭐예요? 부동산,
매매했다, 교환했다, 증여했다. 그러면 그 매매한 목적물만, 교환한 목적물만, 증여한 소유권만 물려받는 거죠. 그렇죠? 매매, 교환, 증여 얻는 소유권 취득은 특정 승계.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원인은 하나야.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내 앞서 설명을 한 번에 전부 다 물려받아 내가. 응? 전부 다 물려받으면 포괄승계. 뭐가 있을까요? 유언, 유증, 상속. 법인 같으면요. A법인이 B법인을 합병해버리면 B법인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다 물려받죠. 유언, 유증, 합병 같은 것은 포괄승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너무 편해 문제표 들어오면 출석만 하면 돼. 출석에서 앉아만 있으면 돼. 그럼 내가 다시 정리를 해줘, 이렇게요. 복습을 시켜줘. 근데 이것도 안 나오려고 그래. 네, 자, 보시죠.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자, 이제 요런 지문이 어려운 건데, 이거 나와요, 이거는요. 건물 인도 채무가, 다른 말로 건물 인도 청구권이, 또는 목적물 인도 채권이. 어떻게 불러줘봐요? 건물 인도 청구권이, 건물 인도 채권이,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되는 경우 이는 권리의 작용상 변경이다. 이게 틀렸어요. 여기는 깊은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용어들인데 그래도 사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꼭 간단한 용어를 이렇게 단다시 묻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용어 중에서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요거는 하나 기억하자고요. 권리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의 변경. 권리의 발생, 변경. 그러면 이 변경이란 말이 뭐냐, 변경. 권리의 변경이란 말이. 정말 권리가 변했다는 뜻이 아니야. 우리가 국문학자 접근하면 안 돼. 본인이 너무 국어학자 해석한 분들이 계셔. 국어학자 해석한 분들은 항상 이제 문제를 풀면 정답이 두 개가 나와. 하나는 내 국어학자 해석에 맞는 지문, 하나는 어디서 들은 것 같은 지문. 우리는 국어 시간 아니에요. 그들의 국어를 봐야 돼. 그러니까 변경이란 말이 뭐예요, 변경. 우리가 국어학자로 볼 때는 뭔가 변화가 있는 거, 뭔가 바뀌는 거. 이게 이제 국어학적 의미잖아요. 근데 법화에서 말하는 변경은 정말로 변화가 있다, 물리적 변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리 변경이라는 얘기, 어떤 권리가 있다 칩시다. 어떤 목적물이, 뭐 이런 건물이 있다 칩시다. 토지든 이런 목적물이 정말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야. 어떤 소유권이란 권리가 있다 칩시다. 소유권이란 권리가, 어느 건물, 이런 토지가, 목적물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아무 바뀐 거 없어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글로 쓸 줄 알아야 돼요. 권리 변경이란 어느 목적물이, 권리가 정말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권이란 권리가, 이런 목적물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아무도 바뀐 거, 물리적 변화 없어요. 유지하면서 사람만 서로 바꿔 타버리면 주체의 변경. 주체 변경을 풀고 어떤 권리가 통일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바뀌어버리면 내용의 변경. 그러니까 단자시 문제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용의 변경. 왜 내용의 변경은 다른 말로 권리의 성질의 변경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내용의 변경, 성질의 변경. 어떤 소유권이, 어떤 목적물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작용이 바뀌면 작용의 변경이 났어요. 그러면 이런 작용의 변경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버리면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 왜 없을까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 고등교육 받은 분들이고 다 성인들인데 왜 이런 용어를 모를까? 우리말이 아니니까. 다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일본. 한자 읽을 줄 알아도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작용의 변경 몰라요? 그렇지만 특징이 요건데, 근데 시험 문제 가끔 가다가 요걸 물으면 어려워요. 외우셔야 돼. 내가 볼게요. 권리 내용의 변경으로 나오는 지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 이 단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목적, 인도, 청구권이. 요것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거. 이 바뀌었는데,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창고를 한 임대준 임대인이에요. 건물주예요. 그 임대계획 끝나는 날, 임대인데가 임차인에게 계약이 끝나는 날 무슨 권리가 발생하나요? 임대계획 끝나서 드려요. 그 임대인 쫓아가서 계약기간 만료됐으니까 임차물을 반환해달라. 임차물
반환 청구권이 발생해서 오를 벌어져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그 임차물이 임차인 잘못으로 계약 끝날 며칠 전날 불을 낸 거야. 그래서 임차 목적물이 모두 임차 잘못으로 소실돼 버렸어. 그러면 나는 목적물이 존재해야지 이걸 청구하죠. 뭐로 바뀌어야 되는지요? 건물값 물어달라. 임차 네 잘못으로 임차물을 멸실시켰으니까 건물값을 물어달라. 이게 이제 행사할 수가 없잖아. 이거 대신 뭐로 바뀌는 거야?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 좀 바뀌는 거죠. 같은 말이야. 또 하나는 어느 목적물이 멸실됐어. 불나 다 없어졌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은 사람이에요. 저당장 목적을 불나서 모두 없어져 버리면 경매할 게 없잖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화재보험금이라든가 이런 데 위로 뭐 들어가야 돼? 물상대에 들어가 버리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권리의 내용의 변경이라 부르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이게 저당 목적물이 화재 소실을 경매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금으로 물상대에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를 권리의 내용의 변경 푼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냥. 남은 요 단어밖에 없어요.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물상대위. 그런데 이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어느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유지하면서 나왔다면 나오는 짐이 이것밖에 없어요. 순위의 승진. 순위가 승진하는 거. 자, 1번 저당이 1억짜리가 있었고 2번 저당이 5천만 원짜리 저당이에요. 1번 저당 1억, 2번 저당 5천짜리가 있었어. 근데 1번 저당이 채무를 변제 소멸했어. 갚아도 돈 없어버리면 2번 저당권인 순위가 어떻게 되죠? 1번으로 순위가 승진 올라가요. 순위의 승진. 순위 승진. 자, 부동산 임차권은 자, 내가 창고를 공장을 임차계약 맺고 임차 들어온 사람이야.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 취할 수 있는 물권처럼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그 임차권이 등기하면 그 대항력 없는 임차권이 이제 부동산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 임차권이 이제 뭐가 취득되나요? 대항력 없는 임차권,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도 등기하면 이제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항력 임차권이 등기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 요거 순위가 2번 순위가 1번 순위가 승진되는 거. 순위의 승진, 대항력 취득. 이런 게 됐다고 해서 권리 자체는 바뀌는 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1번 저당 1억짜리가 있고 2번 저당 5천짜리 있는데 1번 저당이 돈 갚아서 소멸이 돼버리면 2번이 순위가 자동으로 올라가요. 순위가 1번 올라섰다고 해서 받을 돈이 5천에서 1억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돈 갚는 시가 땡겨지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 순위만 올랐을 뿐이야. 내가 창고 공장 임대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 내기로 하고 계약은 3년을 맺었어. 근데 그 임차권을 등기했어. 등기해서 대항력이 취득됐다고 해서 그 계약기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월세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잖아.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대항력만 취득 뿐이잖아. 이렇게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권리의 작용의 변경 그러면 단어 순위의 승진, 대항력 취득 이 두 단어. 내용의 변경 그러면 목적물 인도 채권이 목적물 화재로 소실해서 소멸 채권으로 바뀌는 거. 저당장 목적물 멸실해서 저당권자가 화재보험금이나 수용보상으로 뭐 들어가는 거? 물상 대에 들어가는 거죠. 권리 무슨 변경? 내용의 변경.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무조건 단다식이야. 여기는 나오면 3년 없이 나오지만 치명적이야. 오히려 논리가 없기 때문에.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두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3번은 용어를 잘못 썼잖아. 이거 용어가 뭐라 불러야 돼요? 내용의 변경이다 알아 불러야죠. 네 번째 볼게요.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어. 갑이 매각했어. 갑이 매도인이야. 을한테 매각해서 잔금 받고 등기 넘겼나 봐요. 그럼 갑이 그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소멸하는 것은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여기 없어. 내 입장에서 갑이 잔금 받고 소유권 넘겨버리면 더 이상 나는 이 토지 건물 소유권이 내 입장에서는 없는 거야. 그럼 매도 입장에서 볼 때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 또는 매수 입장 볼 때는 내가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받으면 매수 입장 볼 때는 나는 이 토지 건물에 오늘부로 매수인은 등기 냈어요. 이전적 승계치드야. 이전적 승계 중에서 무슨 승계?
특정 승계, 포괄 승계, 특정 승계, 매매 교환 정도 하나씩 물려봤잖아요. 나는 이전적 승계 또는 특정 승계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갑이 그러니까 이게 기출 문제인데 잘 봐보세요. 이게 국어학자는 얼마나 허술한 문장이지 이게. 근데 그 얘기하는 거야. 국어학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은 중1 공부 못해요. 민법 공부 못해. 다음 중 틀린 건 다 틀렸어. 문장이. 다음 중 맞는 게 없어. 제가 그 전에 한 10몇 년 전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1년 남겨놓으시고 중1 공부하시다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야간에. 그분이 3개월 하다 포기했잖아. 머리가 복잡해서 풀 수가 없대. 다음 중 맞는 문장이 하나도 없대. 틀린 거 다 틀렸대. 어쩌면 좋아. 아무리 그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이 주어가 없잖아. 이게 문장으로 따져 애들 국어 시험에 끝나면 이거 틀렸다 그래야 돼. 그럼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잖아. 이게 기출문제야, 이게.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갑이, 매도인 갑이란 말을 집어넣어줘야지.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주어가 없잖아, 지금요. 갑이 소유를 상실하는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취득이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요. 을의 입장에 볼 때, 을의 입장, 매수는 을의 입장에 볼 때는 이전적 승계취득이고, 갑의 입장에 볼 때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 정확히 써줘야 되잖아, 지금. 우리 보고 짐작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국어학적으로. 근데 어쨌든 용어 쓸줄아는 거. 예. 상대적 소멸. 매도 입장에서 상대적 소멸. 매수 입장에서 이전적 승계취득이다. 맞는 질문이고, 5번에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 승계되는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취득이다. 맞아요. 이전적 승계인데 그 중에 무슨 승계? 특포괄 승계. 우리 더 알죠. 그렇죠? 네, 어쨌든 요거를 기억하는 거 제일 중요하고. 자, 한번 연습이 필요해요. 이 문제는. 연습하시고. 그런 다음에 3번이라든가 4번 같은 문제는 정말 나온 지가 15년, 20년 된 문제야. 이게 빡쳐놓고 준법령이 고르시오, 의사의 통지 고르시오, 관여 통지 고르시오. 수업 시간 가르치지도 않았어. 왜? 안 나오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이런 건 막 물었어요. 지금은 안 나와요.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고. 자, 이제 어디를 하나 보실 거냐, 오히려. 8번 문제. 그럼 저는 딱 두 문제 봐줬네요, 여기서는. 이 두 문제만 연습하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오. 여기 뭐 출제율이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8번 보시면, 그래도 8번, 2번과 8번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법률, 사실. 자, 우리가 용어를 쓰는데, 어쩌다가, 총칙 문제, 10문제, 한 문제는 단다시 용어를 물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법률, 사실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는가? 용어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전에는 이런 거 막 냈어. 요즘은 거의 내진 않지만, 그래도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물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법률 사실이 모여서, 이게 모여서 요건이 충족되는 거야. 요건이 되는 거야.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이라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는 것을 인수분해 쪼개버리면, 인수분해 시키면 뭐 돼 있어요?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법률 요건이라는 걸 쪼개버리면 법률 사실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는 거야, 요건이. 몇 개의 사실이 모여야지 하나의 요건이 될까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달라. 우리 단독행위라는 것은 하나의 의사표시가 바로 법률행위 요건이 충족되기도 하고, 계약이라는 것은 두 개의 의사표시 모여야지만 하나의 요건이 되기도 하고, 취득시효라는 요건이냐, 부동산 취득시효는 네 개가 모여야 돼. 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 마음속의 소유의 의사, 20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시간의 경과, 20년 경과, 공연, 평온. 네 가지 사실이 모여야지만이 취득 요건이 충족되는 거야. 경우에 따라 달라. 요건에 따라 달라. 몇 개의 사실이 모여 하나 요건이 될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모여서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민법은요. 이게 모여서 요건이 충족되면, 요건이 모두 구비되면, 이 충족이라는 건 구비. 요건이 모두 충족돼 버리면 반드시 뭘 줘요? 반드시 자동으로 효과가 발생하면 자동이야. 요건이 구비되면, 요건이 충족되면 법효과는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야. 자동으로. 그런데 법효과가 뭐예요? 효과가. 법이 효과를 줬대요. 법이 효과란 말이 떨어지면 우리가 항상 어딜 봐도 의, 요건, 효과 이렇게 끝나요. 거의. 비즈니 표시, 통절 표시, 차고, 사용한 그러면 의, 말 뜻이 뭐냐? 요건, 그 다음에 효과.
사실, 요건, 효과 이게 바로 민법의 3대 기둥이야. 응? 마지막은 이걸 배우고 끝나요. 전세권의 효과, 효력. 응? 임대차 효력, 매매 효력, 효과. 효과가 많이 떨어지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이 권리무가 생기는 것이 바로 법률 효과예요. 법 효과를 줬다면요. 사람들이 뭐가 생긴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 그럼 뒤집어 볼 줄 알아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 민법에서 권리무가 생겼다는 것은, 권리무가 이게 생겼어. 발생했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요. 뭐가 충족된 거야? 요건이 충족된 거야.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는 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 대금 지급 청구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건인도 청구권이나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럼 대금 지급 청구권이니 물건인도 청구권이나 권리가 의무가 생겼다는 건 뭔가 요건이 뭔가 충족된 거야. 무슨 요건이 충족된 거예요? 매매란 요건이 충족된 거야.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효과는 권리는 안 생겨요. 매매 요건이 충족된 거야. 그러니까 그 매매란 요건을 인수분해 쪼개버리면 청약이다, 승낙이나 의사표시 두 개가 합치가 돼야 돼. 그러면 결론 내볼게요. 나오면 이것밖에 안 나와. 바로 예를 들면요. 우리 늘 쓰는 얘기지만 청약 팔겠다, 청약 의사표시 팔겠다, 오케이 사겠다, 승낙의 의사표시, 청약, 승낙 이 의사표시를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청약, 승낙,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는 거, 법률 사실.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우리가 총칙할 때 의사표시 한 말 수도 없이 배우잖아.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표시가 뭐냐? 의사표시를 학문적으로 정해봐라. 의사표시 뭐냐라고 굳이 모르신다면, 묻지 말아도 돼. 굳이 모르신다면 우리 뭐라 대표하겠어요? 법률 사실이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기억하셔? 이거 이거는 안 물어요. 청약, 승낙, 의사표시, 법률 사실. 이것이 서로 합체가 됐어. 이 물건 얼마 팔겠다, 얼마 사겠다. 좋다. 내가 1억에 사다. 합체가 됐어. 그러면 한쪽 물건을 인도해 주기라고 하나 대금을 치고 합체가 돼버리면 매매라는 요건이 충족된 거야. 매매는 법률 효과. 매매 효과. 그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대금, 지급, 청권형 권리가 발생했거나 매수인 매도인에게 목적물, 인도, 매매 목적 인도해달라. 발생하는 것은 법률 효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청약이다, 승낙, 의사표현 법률 사실. 매매는 법률 요건. 대금 청권이니 물건 청권이 권리가 발생 법률 효과. 물으면 난 요거에서 안 문다 봐. 근데 이 정도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용어는. 자, 간단하게 보자고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항상 청약, 승낙, 의사표현 법률 사실. 매매니 임대차량과 법률 요건. 요건이 충족되면 효과 생기죠? 권리무가 발생한 법률 효과. 요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번에. 임대차 계약은 청약이다, 승낙이다. 청약, 승낙. 임대 놓겠다, 임차 들어오겠다. 이 의사표 법률 사실이야. 두 개의 법률 사실로, 두 개의 사실로 합치로 성립한 법률 요건이다. 임대차는 법률 요건이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다 법률 요건이야. 그러니까 이 임대차 요건이 모두 갖춰지면, 충족되면, 임대차 충족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해달라. 차임지 청권이. 임차 임대인에게 목적물 인도 청권이. 임차 목적 인도해달라. 권리가 발생하잖아. 그렇죠? 요런 건 다 법률 요건이에요. 이렇게요. 1번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2번, 3번 이런 질문 보지 말자는 거야, 나는. 이런 거 무시하고. 내가 지금 선이 악이 이런 얘기 가르치려고 그러지 않아. 학문적으로 어려워. 요 얘기보다도 5번 질문 한번 볼게요. 5번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들 1번 질문과 5번 질문만 필요해요, 여기서. 과거에는 이거 다 물으면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의사통지, 관념통지, 준법률행위 외울 필요 없어요. 요즘 절대 안 나와. 5번 봐보세요. 법률사실, 법률효과, 법률효과 하면 알아야 되고 5번 봐보세요. 민법 552조에 따라 552조가 어떤 주문이에요? 옛날 문자 이렇게 무식했어. 552조라면 알아 우리가? 지금은요. 법조문을 내면 옆에다 가로 열고 그 제목을 밝혀주라는 거야. 예를 들면 552조 예를 들면 무건대 상대방에 대한 최고 이렇게 좀 그 법조문의 제목 붙은 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안 내요. 법조문 내면 반드시 제목을 내줘요. 걸려. 어쨌든 민법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어. 최고 묻는 거잖아. 최고. 물어봤어.
묻건대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 확답. 최고했음하고 물었어요.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밑도 끝도 없이. 뭐 의사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의사에 따라 이 말 나오면 내 원했던 의사에 따라, 원했던 의사에 따라 효과 상정하면 이건 법률행위라는 뜻이야, 이게. 이해되십니까? 내 의사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효과 발생하는 거. 우리 법률행위란 말이 뭐야? 내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대로 의사표시해서 원했던 대로 권리무관을 만들어가는 것은 법률행위라 부르는 거.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법률행위. 내 의사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내 의사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뭔가 처리되는 것은 이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준법률행위. 내 마음을 고려하면 법률행위. 내 마음을 고려하면 없이 법률 규정 몇 조 몇 행에 따라 이미 552조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552조 규정에 따라 최고했는데 대답이 없다면 뭐한 거로 본다라고 처리하는 거. 내 의사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준법률행위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 하나 볼게요. 묻건들이 상대방이 본인한테 최고했어요. 야, 대리권도 없는 애가 네 이름으로 계약 맺었는데 본인한테 너한테 묻습니다. 너 이거 묻건데 추진할 건지 추진 안 할 건지 상당 기간 정해서 대답해달라고 최고했는데 그 최고받은 본인이 그 상당 기간 내 무답 대답이 없다면, 대답하지 않으면 뭐 한 거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거로 본다. 획일적으로 처리하잖아. 정말 그냥 거절할 마음이 있는데 없는데 고려함이 없이 그 최고 기간에 대답이 없다면 무조건 뭐 한 거로 봐? 법률 규정에 추인을 거절한 거 본다. 이건 준법률행위라 부르는 거야. 내 의사 관계없이 법률 몇 조 몇 행 따라서 어떻게 하든 본다라고 처리해버리면 이거는 준법률행위. 내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처리되면 법률행위. 근데 최고했는데 대답이 없다면 뭐 한 거로 본다. 이건 의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뭐다? 준법률행위. 내 의사에 따라 처리되는 거다라면 법률행위란 말 뜻이잖아. 이해되죠? 네, 이 정도 말씀만 아시면 돼. 어려워서, 죄송해요, 어려워서. 그렇지만 1번 지문과 5번 지문에 볼 게 있어요. 법률사실, 법률권, 법률효과. 의사에 따라 처리되면 법률행위. 내 의사 관계로 처리되면 준법률행위. 이 정도 돼서 두 지문만 볼 줄 알면 나머지는 보지도 마셔. 여기 괜히 머리만 아파. 나오지도 않아. 그렇죠. 이 정도. 자, 법률의 파트 들어왔어요. 자, 이제 차트 두 번 들어왔는데 이 법률의 파트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예요. 작게 나오면 두 문제, 많이 나오면 세 문제인데 가장 논점은요. 두 문제 나오든 세 문제 나오든 책은 3년치만 놓고 보면 29회, 30회, 31회. 최근은 제가 그랬죠. 민법 총칙은 최근 출제 경향이 민법 총칙은 공부할 때는 어렵다 쉽다. 총칙이 가장 어려워요. 뭐 법률행위, 의사표현, 대리나치 제목만 생각해도 머리가 흔들려 지금도 아주. 아무 생각나는 게 없어. 공부는 어렵지만 최근의 기출문제가 시험 문제는 어떻다? 가장 쉽다. 총칙이. 왜 가장 쉬울까? 이 어려운 부분이. 예상치 되는 부분만 내. 어차피 10문제 중에 9문제는 굵직굵직하게 예상했던 문제만 탁탁 낸단 말이야. 그래서 쉬운 거예요. 공부는 어렵지만 시험 문제는 쉽다. 그럼 어디가 나오냐? 책은 여기야. 거의 뭐 41번이 여기부터 시작돼. 그럼 여러분들이 거의 네 파트에서, 별일 없다면 네 파트에서 많이 나오면 세 문제, 작게 나오면 두 문제 맞는가 봐야 돼요. 그럼 다 하는 거야. 강행법규, 강행법규에서 효력규정, 단속규정. 이게 효력규정이냐, 단속규정이냐. 이거 골라라. 유연지, 무연지 골라봐라. 그 효력규정 위반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무효. 단속규정 위반하면요. 처벌은 받을지언정 그 매매는 등기는 유효하다. 이걸 물어요. 이거. 우리 중개사 실무 볼 때, 중개 업무 볼 때 이게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야. 내가 중개업을 볼 때 미등 전매를 내가 도와줬어. 얘들이 명신탁하는 걸 내가 알면서도 방조했어. 이게 적발되면 과태료 더 맞고 가상금도 더 맞고 내가 뭐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이런 불이익을 볼지언정 그 매매 자체는 유효하다.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면 속된 말로 할 수도 있는 거 없는 거야. 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적발되면 처벌이 문제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데 무조건 이 매매 자체가 등기 나더라도 등기가 무효돼 버리면 중개사가 수습이한데 어떻게 수습할 거야 걸려. 무효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을 때 이게 단속 규정인지 효력 규정인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길 집중적으로 물어요. 요거 유언정 실무에 필요한 거. 그다음에 103조죠 뭐. 다 알아요. 103조. 반사의 질서. 여기에 단다시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단다시 문제 나오면요. 103조 위반이 고르시오. 아닌 거 고르시오. 이게 나오고 아니면 사례 문제 나올 수 있고. 사례 문제 나오면 뭐죠? 부동산 가담권 위한 이중매매. 사례 하나밖에 없어. 첩계약 안 물어. 아, 우리가 뭐 중개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슨 첩이 어떻고 뭐 이걸 왜 묻고 아주. 아, 중개업무 사무에서 저기요, 저 첩인데요. 상담 좀 할게요. 중개사님. 아무도 없어. 근데 왜 냈느냐, 그전에는. 그전에 이 출제위원들이 대중이 없어갖고요. 이게 법무사 시험인지, 법원지, 검찰지 보는 시험인지, 중개시험인지 구분하지는 않는 거야. 근데 법무사라도 이런 업무 볼 때 첩이 어떻고, 뭐 내연이 어떻고, 이거 복잡하거든. 우린 부동산 민법을 물어라, 부동산 민법을. 그 다음에 요즘은 나왔다 부동산 이중매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올해 이게 나올 거라 봐요. 이중매매가. 우리 단다시 문제보다. 왜요? 작년에 안 나왔거든. 부산 이중매매는 2년, 3년 연속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사례 문제 더 유력하고, 그 다음에 104조, 폭리행위.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 폭리가 제일 쉬워. 시험장 가면 10문제 중에서 104조 폭리 나왔다. 이게 제일 쉬워. 왜요? 기출지문을 다 합쳐도 10개 지문 빼기 안 돼. 맨날 그 지문이야. 범위 좁다는 거야. 이거 반드시 맞춰야 돼.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범위 해석 파트인데 그 전에 잘 나오다 갑자기 요즘 뜸했어. 한 3년 정도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나오면 오표시 무예원칙. 오표시 무예원칙 사례 문제. 이것이 부동산 민법이다. 이것이. 딱 정해져 있죠? 여길 중심으로 풀 거예요. 물론 한두 가지 잡다한 얘기도 보겠지만. 첫째, 논점을 알아야 되니까. 논점 없는 공부. 어느 파트들은 어느 게 논점인지, 어느 게 나오는지, 어느 게 우리 중요한 단골 손님인지, 그 논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더 많이 걸려도 더 많은 학습을 해도 집중 학습을 못 해요. 논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 여기다, 여기. 첫째, 그래도 한번 이거 들어가 볼까요? 1번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요건, 효력이 발생 요건. 무슨 요건을 보래요? 효력이 발생 요건.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발생치 않을 것이냐. 효력이 발생했단 말을 한 단어 줄이면요. 유연, 유효. 효력 발생치 않는다? 무효. 유연지, 무연지 요건이 뭐예요? 효력 요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효력 요건. 응? 그렇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이 한 것이다. 성립 요건. 성립이냐, 불성립. 성립, 불성립. 이걸 논하는 것을 무슨 요건? 성립 요건. 그래서 여기서 불성립돼 버리면 계약으로 불성립돼 버리면 더 이상 불성립한 것은 법적 의미가 있다 없다? 법적 의미가 없어요. 계약 자체 성립도 안 됐대. 아, 성립도 안 된 계약을 놓고 유연지문 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성립이 됐어. 그러니까 성립 요건을 통과한 거야. 통과했어. 자, 통과 성립됐다면 그 다음 따지러 가는 것이 성립한 이 법률행위가 성립한 계약이 과연 계약으로 성립은 됐는데 과연 유연지, 무연지를 논해야 돼요. 그래서 논해봤더니 이게 무효가 됐대. 무효이래, 무효. 103조 위반해서 무효가 됐대. 강요력 위반해서 무효됐대. 무효돼버리면 더 이상 논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일단 유효하대. 유효하다면 그 다음 따지는 게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것이냐, 취소할 수 없는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립한 계약이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연지, 무연지. 일단 유효하다면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할 수 없는지 이 네 가지를 따지는 거 무슨 요건이라 불러요? 이걸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라 불러요. 그래서 효력 요건이 모두 구비되면, 모두 갖춰지면 이 법률행위는 뭐가 되는 거야? 유효한 거야. 그런데 효력 요건 중 뭔가 문제 생겼어. 여기에 뭔가 문제 생겼어. 구비가 안 됐다는 문제 생겨버리면 성립한 계약은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 내지는 뭐로 하는 거예요? 취소 넘어가는 거예요. 유효하더라도. 1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말로 쓸 줄 알아야 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란, 이게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을 주려는 요건이에요. 유연지, 무연, 이거 따지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란
일단 이 법률행위가 어떤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문제이다. 법의 효력 요건이란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문제이다. 맞는 틀린 질문. 맞지는 거잖아요. 불성립해버리면 이거 논하지 않잖아요. 일단 성립이 되리고 따지라는 거잖아. 그럼 1단계 성립이냐 불성립이냐. 성립했다 2단계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러 가야죠. 맞는 질문이지. 법의 효력 요건이란 일단 법률이 성립한 이후에 문제. 맞는 질문.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란 말과 이 무효란 말과 불성립은 실제는 의미가 같다. 어느 법률의 무효란 말과 법의 불성립했단 말은 실제는 의미가 같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뭐가 같아? 이게 다르죠. 무효란 말이 뭐예요? 무효는 일단 법률행위로 계약으로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림 위치가 불성립은요. 법률 자체, 계약 자체 성립도 안 됐다는 얘기지. 그럼 불성립과 무효는 구별되나 구별이 안 된다? 구별된다. 완전 다른 개념이잖아 지금. 같은 의미가 아니잖아 지금요. 또 우리가 배웠던 뭐 무행위의 전환이 어떻고 뭐 무행위의 추인이 인정될 것이냐 여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무행위 전환 추인. 무행위 전환이니 추인하는 것도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야지 이걸 논하는 것이다.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성립이 돼서 무효 돼야지 이걸 논하는 거지. 불성립한 것이 무슨 전환이냐 뭐 추인이나 말 있을 여지도 없잖아요. 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무슨 단어 나왔을 때 성립, 그래서 일단 성립돼야지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논해지기 시작하는 거. 추인이 전환이라는 것도 법률행위가 불성립한 법률행위는 전환도 추인도 여지도 논할 필요도 없고 일단 성립이 돼야지 무효가 돼야지만이 추인을 논하러 가는 거죠. 그럼 위치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그림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 1번에 보면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존재된다. 2번 정지요건 법률 조건이 성취된다. 뭐 네 번째 법률 내용이 적법해야 돼. 위법화 안 된다. 허가지역에서 관할 허가 나와야 된다. 이거 다 효력 요건이야. 특별 효력 요건에 부르는 거예요. 특별 효력 요건. 그런데 하나 잘 봐보세요. 물론 법률의 효력 발생하려면 일반적 효력 요건이라는 것이 있어. 그 당사자 말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을 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거. 이 능력이 없어버리면 성립이 됐더라도 무효 내지는 취소로 넘어가요. 그 법률의 목적은 다른 말로 그 계약의 내용은 내용은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돼. 의사 표시 일치하지 않는 비진이 통정, 착오, 사유감이 돼버리면 일단 유효했더라도 취소에 먼저 넘어가거나 또는 무효에 먼저 넘어가. 이런 게 이제 일반 효력 요건이야. 그 일반 효력 요건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야. 대리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세 가지. 대리권이 존재할 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자가 사망했을 거. 이런 것들을 특별 효력 요건이라 불러요. 특별 효력 요건.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세요. 특별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성립 요건. 어려워요. 여기 또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별 효력 요건. 너무 제가 좀 어렵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죄송하네. 이제 조금 좀 욕심이 있다 보니까. 특별 성립 요건이라는 것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특별 성립 요건은 이걸 못 갖춰버리면 성립 자체가 안 되고 다 불성립으로 하는 거야. 불성립으로. 성립 요건은 특별 효력 요건이요. 이걸 못 갖춰버리면 무효 내지는 취소로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골로시오 다음 중 딱 빡쳐놓고 성질이 다른 거 고르시오. 효력 요건 고르시오. 성립 요건 고르시오 했을 때 특별 성립 요건 그러면요. 반드시 이거예요. 요식. 형식. 또는 뭐 요물. 어떤 형식. 이 형식을 구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형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성 자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걸 특별 성립 요건이라고 보면 돼요. 한두 가지 봐볼게요. 자, 당사자. 너와 내가, 평생 부부로 한다 의사해가지고 의사가 합치됐어. 웨딩 맞추려고 아들 낳고 살아요. 그러면 이게 혼이 나는 게 법률행위예요. 내 원했던 사람과 원했던 의사 앞에 원했던 대로 혼이 나지. 내 의사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혼이 나더라. 차라리 이거 속편하겠어 그게 하고. 아무나 그냥.
내가 찍었는데 속썩이 아주 법률행위야. 내가 원했던 사람 원하는 대로 혼인하는 거야. 근데 아무리 혼인하고 웨딩 마치 올리고 아들 낳고 살아도 혼인 신고라는 형식을 구비하지 않으면 혼인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적 부부 인정하잖아요. 혼인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부부로 효력이 없다는 겁니까? 법적 부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혼인은 신고하여야 혼인이 성립해. 응? 자, 보세요. 또 하나 볼게요. 유언장. 나 죽고돌랑 내 전 재산은 누구한테 남긴다. 내 입으로 얘기했어. 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유언이다. 잘 들어라. 나 죽으면 응? 어디 있는 땅과 어느 것은 한참 계시더니 자식을 다 보고 있어. 지금 누구에게 했더니 서울다방의 박마담에게 납니다. 돌아왔어. 갑자기 5초 있다 돌아왔어. 이거 유언으로 효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유언으로 효력이 있냐면 논하기 전에 유언으로 성립이 됐느냐? 안 돼. 이걸 먼저 논해야 되는 거야. 이걸 논해서 불성립돼 버리면요. 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요. 근데 우리가 유언, 유증은 형식 갖춰야 돼.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표증서 형을 갖춰야지. 이 형식 구비하지 못하면 유언 자체 성립이 안 된 거야, 이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민법할 때 요식, 요물 이런 것들은 이걸 갖춰야지만이 성립이 되는 거야. 이걸 제한 나머지는요. 다 특별 효력 요건이야. 뭐 대리에선 대리권이 존재할 거, 기한이 붙은 거는 기한이 도래했을 거, 조건이 붙은 건 조건이 성취했을 거. 유언자가 3에서 논할 거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섞였을 때 요거만 기억하시라는 거야. 요식, 형식 구별, 요식, 요물, 관공서 신고 등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 성립 요건. 이 형식을 못 갖추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뭐다? 특별 효력 요건. 한쪽을 기억하라는 거야, 이 단어. 이걸 기억하지 말라. 특별 효력 요건 기억하지 말라는 거. 이거 많아,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었을 때 요식, 형식, 관공서 신고 등 구비하지 못하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성립 요건. 나머지는 다 효력 요건이야. 특별 효력 요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그 중에서 3번에 농지매매에 있어서 농지 취득자 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라는 거예요?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 농지 취득자 증명에 발부되지 않아도 농지매매 계약처럼 유효한 거지. 이 자격증명이 나왔을 때 유효해지는 게 아니에요. 유효하고 다만 뭘 안 받아준다? 등기를 안 받아줘. 그래서 농지 취득자 증명은 농지매매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 이거 하나 자주 나왔던 질문이죠. 정답 몇 번? 3번. 하지만 요걸 좀 기억해 달라는 거.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섞었을 때 요식, 요물, 신고는 성립 요건. 나머지는 어떤 단어도 다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구분하자는 거예요. 이거 외워주시면 좋아. 문제를 풀 때는 좀 요령을 좀 이렇게 좀 길러놔야 돼요. 처음 보는 문제 나오면 나름대로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다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자, 그거 하나 좀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18체 이제 4번 문제 볼 건데 4번, 5번. 10분 쉬었다 볼게요. 조금 좀 늦어졌는데 조금씩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뭐 바쁘셔요? 아니요. 우리 10월 30일까지 바쁠 거 없어. 어떤 분들 굉장히 바쁘셔. 왜? 8월 말까지 수업 되고 다시는 학원 안 나올 거거든? 그런 분들 아니라 바쁠 거 없어요. 천천히 가는 거야. 10월 30일까지. 천천히. 10분 쉬었다 다시 할게요. 아니, 표정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